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장 건축설비 오수정하설비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하설비에서 자, 거기 이제 각종 지표, 수질오염의 지표 정도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BOD, COD, 자, DOSS. 자, 보통 이 BOD 개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BOD는 미생물,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자,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됐나 요구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BOD입니다. 자, BOD가 기본적인 수질오염 지표의 측정 기준이 이 BOD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OD의 단위는 보통 ppm으로 나타냅니다. parts per million. 자, ppm 단위로 우리가 나타나고, 자, 조건은 바로 미생물에서 유기물에서 안정화되는데 보통 이 산소 요구량으로 구하는 거죠.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산소의 필요 요구량으로 우리가 그걸 ppm 단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BOD 수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OD 수치가 보통 클수록 자, 보통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알아주시고, 그래서 수질오염 지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BOD 개념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번에 BOD 제거율 개념은 자, BOD 제거율. 그래서 제거율 이 %는 얘는 자, %니까 백분율이죠. 예, 백분율 개념이 되는데, 자,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 방류수 BOD를 빼줘서 유입수 BOD 분모에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이걸 백분율한 것이 BOD 제거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은 수질오염 지표는 아니고 이것은 바로 적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그 정하설비의 성능이죠. 예, 정하설비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 성능을 자, 나타내는 지표 개념이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지, 저거는 아니다. 수질오염 지표 개념은 아닙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돼. 그럼 BOD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유출수 BOD, 방류수 BOD 수치가 적어야지만 BOD 제거율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물로 내려가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BOD 제거는 방류수 BOD 수치가 적을수록 보통 BOD 제거율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COD는 자,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자, 공장 폐수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자, 이 미생물에서 자, 분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첨가죠. 그래서 보통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아염도공 공장이었다. 아염도공 공장의 폐수를 폐수의 수질오염을 측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연 도금을 하다 보면 아연이 이렇게 물속에 포함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생물에서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해죠. 그래서 보통 이 화학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 산화제를 보통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화제 개념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망간산 칼륨을 때문에 가망간산 칼륨 이것을 투입해서 칼륨을 투입해서 보통 2시간 전후 있다가 보통 측정합니다. 근데 이 BOD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에서 측정 온도 조건에서 약
5일 동안 방치했다가 측정해서 이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반면에 이거는 한 2시간 전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가 소비되냐 이것을 측정하는 게 바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 폐수는 그래서 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물이 포함된 배수일 때는 보통 COD로 측정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DO 용전산소죠. DO 용전산소. 그래서 세 번째 DO는 용전산소량,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용전산소를 DO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SS. SS는 부유물질로서 보통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SS는. 그래서 오수의 흐린 정도, 오수의 이 탁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SS 부유물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큼 개념까지 간략히 보시면 스큼은 오수 표면에 떠는 오물 찌꺼기를 보통 스큼이라고 합니다. 오물 찌꺼기를 스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수 정화 처리법의 물리적 처리 방법과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법,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 방법에는 물리적 처리 방법에는 이 네 가지가 있죠. 물리적 처리 방법에는 첫째로 보시면 스크린 개념이 있고, 스크린, 그리고 침전, 깔아앉히는 거, 침전, 그리고 교반은 휘저어서 뒤섞어주는 게 교반이죠. 섞어주는 것이 교반이고요. 그 다음에 거르는 것이 여가죠. 이것이 물리적 방법이고, 이 네 가지는 물리적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스크린은 여가 장치면서 파쇄 장치 역할을 한다고 약간 보면 되죠. 여가 장치면서 들어오는 오물을 갖다가 큰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요거는 큰 부유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여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잘한 이런 걸 걸어내는 데고, 이건 큰 부유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죠. 그러면 쓸데없이 변기에다 막는 이런 이물질들 있죠. 막 변기에 보면 스타킹 넣는 사람도 있고, 막 비누로 이런 거 막 넣습니다. 그런 거 제거하고, 변이는 이제 파쇄하는 장치, 이 파쇄 장치 역할도 합니다. 장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되는데, 근데 이 스크린 부분이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많이 됩니다. 여기가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비위생적인 곳이 스크린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물리적 방법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더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학적 처리 방법. 이 화학적 처리 방법에는 보통 이런 방법이 있죠. 중화나 소독이 있습니다. 중화나. 그래서 보통 산성일 때는 알칼리성을 넣는다는데, 알칼리제를 넣었는데, 또는 알칼리성일 때는 산성을 넣는다 해서 중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소독. 염소 계통에서 이제 소독하는 거. 이런 것이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화나 소독 부분이 화학적 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생물학적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생물학적 방법이 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이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얘는 미생물, 이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거죠. 균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호기성 처리의 개념과 이 현기성 처리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기성 처리. 그러면 호기성 처리는 보통 이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기성 미생물. 균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테리아를. 그 반면에 얘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기성 미생물, 균을 활용하는 개념이 바로 현기성 처리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생육하는 균이고 정식하는 균입니다. 그 반면에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이 현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기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통기설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현기성 처리의 개념은 현기성 미생물이니까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통기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기성 처리는 이 기술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수 속에 공기나 이런 것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그래서 이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처리 시간이 짧은 반면에 얘는 처리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우리가 긴 것이 현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 시간이 길게 되면 처리 공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고 이게 처리 공간이 많아야 돼요. 처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일반 처리 공간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전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요. 운전비나 이런 동력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호기성 처리고 얘는 운전비나 이런 동력비적인 측면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현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호기성 처리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악취 발생이 없고요. 없는 반면에 이 현기성 처리는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악취 발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기성 처리는 분해 산물로 무엇이 있는가? 이 분해 산물로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가 생깁니다. 암모니아라든지 유화수소가스가 형성돼요. 유화수소가스 이것 때문에 유화수소가스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악취가 생깁니다.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가. 그래서 악취 발생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기성 처리입니다. 그리고 처리 방식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현기성 처리는 부패 탱크라든지 뒤에 탱크가 붙습니다. 탱크가 이모퍼 탱크에서 이 탱크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부패 탱크, 이모퍼 탱크에서 탱크가 붙으면 현기성 처리, 탱크가 붙지 않는 문장들은 전부 다 호기성 처리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폭기다, 살수 여상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호기성 처리입니다. 현기성 처리는 뒤에 부패 탱크, 이모퍼 탱크, 1차 탱크, 2차 탱크가 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비교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러면 도심지에 적합한 것은 이 호기성 처리가 도심지에 적합한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 탱크식에 지금 현재 순서를 우리가 간략히 해놨죠. 부패 탱크식. 그래서 오물 유입이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부패조로 가죠. 부패조. 그 다음에 여가죠. 산화. 그래서 이거는 부여산소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부여산소방이라고. 자, 그러면 이 부패조. 보통 부패 탱크식 정화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부패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패조가 제일 크고요.
부패조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유입이 되면 자, 이 부패조가 가장 큰 부패조가 제일 부패조가 됩니다. 제일 부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제2부패조 예비 여가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2부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가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가조 세습청에서 여가조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패조 크기 2분의 1 크기로 이제 산하조 개념이 있습니다. 산하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세습층을 갖춰서 여기에 산하조를 갖다가 형성을 해 놨습니다. 산하조. 그리고 산하조 크기 2분의 1 크기로 소독조로 우리가 해 놨습니다. 소독조.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산하조고. 그래서 간략히 그래서 부여 산소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산소방. 부여 산소방. 자,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패조의 경우는 여기는 현기성 박테리아를 갖다가 배양을 했죠. 현기성균을 배양을 해 놓고 그다음에 부패된 것이 정화조는 이 산하조에 호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습니다. 호기성균. 그리고 여기에는 염소계통의 약품을 넣어놨죠. 염소계통의 약품 넣어서 멸균, 살균 하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기성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 차단해야 되고 저는 호기성균이니까 산소 공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데가 바로 이 산하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부패조 정화조 용량 산정에서 부패조 용량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조 용량. 자, 이 부패조 용량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패조 용량 개념은 자 부패조 용량은 자 요즘 5인 이하일 때는 자 1.5 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5다. 요거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부패조의 최소 용량 개념이 되는 거죠. 부패조 최소 용량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명을 구했으니까 5명에서 500명까지 이거는 1.5 플러스 n-마이너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는 이 위에 자 1.5가 내려온 거죠. 1.5고 n-5에다가 자 곱하기 0.1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0.1 그래서 0.1이 바로 500명까지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을 0.1 세제곱미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앞에 구해놨으니까 n-5를 해준 개념이 됩니다. 자, 되고,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일 때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51이 500명 분량이 51이거든. 51 플러스 n-500을 빼주고 여기에다가 0.075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500명 이상의 1인 기준입니다. 500명 이상의 1인 기준을 0.075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언급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겠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를 뭐 간략하게 하는 계산법은 이런 계산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인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500명이 주어지든 또는 뭐 300명이 주어지든 뭐 200명이 주어지든 관계가 없습니다. 뭐 155명도 되고요. 자, 그러면 변은 뒤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 0.1이니까 소수점을 하나 찍으시고 이번에 차액 플러스 이름 휴지를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변은 쌍바위 계곡 사이에서 떨어지니까 찍고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부패조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세제곱미터 21 이렇게 가시면 되죠. 찍으니까 16.5세제곱미터 됩니다. 자, 여기 대입해서 풀으나 이렇게 풀으나 동일합니다. 500명까지는 그렇게 산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부패조 용량은 이렇게 산정하고 나서 거기 산화조 용량은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 함유 처리 방식에는 지금 현재 오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거기 해놨네요. 활성 온이 방식이나 분수 폭기 방식, 온이 제퍼 순환수로 방식, 표준 살충 요소 방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다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 개념만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하조 개념이 있고, 정하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정하조 개념과 오수 처리 시설이 지금 법적으로, 오수 처리 시설이 사실 오수 정하 시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죠. 오수 정하 시설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칭합니다. 오수 처리 시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만 이렇게 정하조는 이거는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라 해요.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에다 플러스 일반 자폐수, 생활배수까지 처리해주면, 둘 다 처리를 해주면 이것을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요. 옛날엔 정하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오수 처리 시설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면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 정하조 설치 대상인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가 있겠죠, 시험에. 자, 그러면 보통 하수 처리 구역이고, 도시는 보통 하수 처리를 하죠. 하수 처리 구역 안의 개념이 있고, 자, 하수도법에 대해서 간략히만 해드릴게요. 하수 처리 구역 안이 있고, 하수 처리 구역 밖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자,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정, 분류식 하수 갈로. 옛날에는 이것이 뭔가 하면 강거였었습니다. 이게 강거였던 용어에서 갈로로 바뀌었습니다. 하수도법이. 분류식 하수 갈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함유식 하수 갈로 지역,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함유식 하수 갈로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지금 현재 도시는 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분류식 하수 갈로 지역이 있고, 묻힌 지역이 있고, 함유식 하수 갈로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함유식에는 이 오수, 정하조에서 나온 물이나, 그 다음에 제거하고, 이 일반 우수나 이런 걸 함께 흐르도록 한 게 함유식 하수 갈로예요. 이거 오수하고 같이 흐르도록 한 겁니다. 예, 우수나 이런 지하수가 나오면 이것을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 함유식 하수 갈로입니다. 그러면 분류식은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게 하고 이건 같이 흐르도록 한 겁니다. 그 반면에 분류식 하수는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게 하고 따로 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수나 지하수는 별도로 흐르게 하는 게 따로 흐르게 하는 지역이 분류식 하수 갈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 갈로 지역 이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 갈로가 매설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정하조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는 정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하조 설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하조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는 이 지역은 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의 건축 이거 하면 여기는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정하조. 합류식 하수 간로잭은. 그럼 이제 그 하수 처리 구역 밖이었다. 하수 처리 구역 밖.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 처리 구역은 요거는 그러면 총 같은데 이런 데는 오수 자,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일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 발생량. 일일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이럴 때는 이거는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고요. 그 반면에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초과됐다.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 바로 오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오수 처리시설. 자 이것을 설치를 우리가 해주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어지냐에 따라서 정하조와 또는 바로 오수 처리시설 설치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나 건물에서 정하조 청소를 안 하면 분류식 하수 간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이런 거는 공무원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장 가스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설비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가스 부분에 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압력. 그래서 도시가스의 압력은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원료 제조의 원은 저거 LPG 가지고 옛날 도시가스 공급할 때 그거의 순서에 대해서 해놨네요. 원료 제조에서 압축기에서 저장, 압력 조정해가지고 공급하는 그 개념 해놨죠.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학 기준과 중합, 고학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합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으면 되겠죠. 중합. 그래서 이제 중합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의 압력은 중합을 기준으로 설정하죠.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바로 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만은 기산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 메가파스칼 이상은 바로 고압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죠. 고압. 그래서 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1메가파스칼 이상 기산점 잡았으니까 미만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자 미만 개념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저희죠 저하 개념이 되면 됐죠. 그래서 중합을 기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미터 설치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미터. 그래서 이제 가스 미터기 바로 계량기 개념이죠. 가스 계량기 개념. 가스 계량기 미터기죠. 미터기 계량기는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전기하고 관련된 것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가 기본적으로 가스 계량기는 첫째로 2m 이상 이격시키는 경우는 하기입니다. 2m 이상 이격시키는 것은 하기입니다.
불하고는 2m 이상 가스 계량기하고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60cm하고 30cm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60cm하고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 60cm는 전기 개팩이나 이런 전기 계량기하고 계량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금 위험해. 그래서 여기는 개팩이. 그래서 안 되면 뭐 육개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 계량기가 전기 미터기가 되겠죠. 전기 미터기하고 이격거리는 6cm입니다. 자, 그리고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전기, 접속기. 자, 이 접속기는 일반적으로 저걸 접속기라고 칭합니다. 접속기는, 콘센트를 접속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기 전멸기, 스위치, 전멸기, 그리고 꿀뚝. 이런 것은 30cm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압전선의 개념이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저압전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압전선이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 바로 1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15cm 이상. 그래서 저압전선은 약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으로 이 법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설치 높이는 대략 1.6에서 2m 부분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기준 설정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스 계량기인데, 나중에 계량기하고 가스 배관의 이연매하고 이격거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통 이 개념, 보통 이 부분하고 나중에 유사합니다.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거리가, 가스 배관 이연매와 안전거리 유지의 이격거리가 이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가,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 꿀뚝 개념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대로 여기 오는데, 이 꿀뚝은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는 바로 30cm가 되는데, 이것이 가스 배관 내 이격거리하고는 여긴 15cm입니다. 꿀뚝하고 가스 배관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가스 배관매하고의 이 전기 제품 이격거리는 동일, 전기 개팩이나 전기 계량기 60cm, 전기 접속기 중에 30 맞는데, 꿀뚝은 요거는 15cm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만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배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가스 배관 중에서 최소 매립 깊이는 매립 깊이는 기본적으로 60cm 이상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주어지면 최소 매립 깊이는 60cm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데 보통 1.2m 이상 매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1.2m 이상 매립할 때는, 이런 경우에 보통 1.2m 이상 매립을 합니다. 도로 폭이 이제 8m 이상인 도로라든지, 이상인 도로나,
그래서 이제 철도 부지 관련돼서 철도 아래에 지나갈 때 이럴 때는 매설 깊이가 1.2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은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은 일정한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은 보통 하향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앞내린 구배라고 칭합니다. 앞내린 구배. 가스 배관은. 그래서 요거는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 유입 방지 개념상 일정한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배를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 기본이죠.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노출 배관입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여부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노출 배관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관으로서 이 연매가 없을 때는 그때는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이겁니다. 은폐 배관 되지 않습니다. 자, 매립 배관 안 됩니다. 매립 배관 되지 않고, 자, 피복 배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 기본 원칙으로 간다는 점 간략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스 배관의 색채, 가스 배관의 이 색채를 보통 나타내고 있죠. 색채. 그래서 이 색은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상하고 우리가 지하의 개념이 틀립니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이 색깔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상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상 개념은 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기본 원칙은 가스 배관은 항색으로 가주면 됩니다. 항색.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자, 보통 예외는 가스 배관이 있을 때, 자, 높이 1m 지점에, 바닥에서 높이 1m 지점에 항색의 띠를 갖다가 두 줄 돌려주면요, 이중으로 해놓으면 보통 항색 띠가 폭이 3cm입니다. 폭 3cm 항색 띠를 갖다가 항색 띠를 이중으로 이렇게 감아 놓게 되면 자, 이 가스 배관색은 항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하의 경우는 자, 저압이냐 중압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압하고 고압하고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압은 보통 자, 우리가 항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압 고압은 자,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색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개념이 가스 배관에 차이가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LPG와 LNG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PG, LNG는 액화 천연가스요. LNG는 액화 천연가스, LPG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래서 석유의 정제 과정에 발생한 가스를 액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LPG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LNG하고 LPG는 사실상 여러분들 비교해서 간략히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LPG하고 LNG 개념은 LNG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인데, 액화석유가스로서
이제 주성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LNG는 주성분이 메탄이고 CH4 메탄이 되죠.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CH4 그래서 이 메탄이 주성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얘는 프로판하고 이 부탄이 주성분이죠. 이 주성분 개념이 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옛날에 회색통 있는 게 프로판 가스통이죠. 그리고 부탄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넣어 다니는 게 바로 부탄입니다. 그래서 이 부탄하고는 얘는 비중이, 그래서 이제 메탄은 비중이 가벼운 반면에 이 액화석유가스인 프로판의 부탄 비중이 무겁습니다. 프로판이 보통 1.5고 그 다음에 얘는 부탄이 2.0이죠. 비중이 무거워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죠. 이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략히 알아주면, 그래서 얘는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 반면에 비중은 얘가 무겁죠.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누슬시 바닥에 체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LPG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스 감지기 경보기적인 측면이 설치 위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 가스 경보기를 감지기를 갖다가 자 보통 천정에 설치하죠. 천정에서 보통 30cm 위치에 설치하고, 그 반면에 얘는 공기보다 무겁다니까 가스 감지기를 갖다가 요거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는 보통 이 폭발 위험성은 얘가 조금 낮습니다. 폭발 위험성적인 측면은 요것이 적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폭발 위험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위험성 개념이 얘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차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많이 차야지 폭발하고 얘는 적게 차도 폭발한다는 겁니다. 둘 다 폭발은 다 합니다. 폭발 위험성 측면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정성은 보통 누가 높다라고 하는가 하면 얘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뭐 사실 가스는 안정성 없죠. 다 폭발하니까. 똥가스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은 얘가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NG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작은 용기에 저장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저장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저장 시설을 갖춰야 되죠. 저장 시설을 갖춰야 되는 반면에 얘는 이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용기에 우리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특히 부탄가스통은 작죠. 그래서 굉장히 작게 우리가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누가 더 많이 필요하는가 하면 얘가 산소 소비량이 적죠. 둘이 비교했을 때 산소가 적게 소요가 됩니다. 얘가 산소가 더 많아야 돼요. 연소할 때 산소량이 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얘는 없고,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얘는 없습니다. 위험이 없는 반면에, 자, 이거는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있는 가스가 바로 얘가 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의 경우는 사용량을 갖다가 이거는 최저고를 사용하고 있죠. LNG는 메다 3성 per hour, 이것이 유리하고 시간당 얼마를 쓰느냐. 근데 LPG의 경우는 사용량이 킬로그램 per hour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가스통이 20kg 이렇게 들었습니다. 키로로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을 간단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가스죠. 그래서 최근에는 LNG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 부탄가스. 이 부탄가스는
보통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 추운 겨울에는 기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5. 주변 온도가 낮으면 가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옆에 사람 잡지 마세요. 부탄가스 새로 갈았는데 간혹 가다가 갈지 않았지 해서 막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억울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 부탄가스가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이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여러분들 색깔이 이제 다 틀립니다. 표시법들이. 그래서 프로판가스는 밖에 보면 회색으로 보통 칠하죠. 그리고 부탄은 청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이제 녹색이 되는 색깔이 다 있습니다. 가스마다.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이런 부분에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LPG와 관련돼서 그 본배 해놨죠? 그래서 이제 작은 용기 저장을 하는데, 그 용기가 본배죠? 본배인데, 본배는 하계하고 이격거리 2m 이상 이격시계면 되고, 본배는 40도씨 이하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본배는 간단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가스 설비에서 종료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별장 소방 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